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안기부에서 자기들이 갖다가 선수 지어줬지. 요걸라도 먹고 살라고. 제가 그때 이제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는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 장애인이네. 사이가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박병준 씨는 광주 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도청을 지키려 했습니다. 당시 18살 공장 근로자였던 그는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울분을 느껴 저항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8번의 수술을 반복하면서 끝내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33년째 약으로 살아온 박병준 씨.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없는 다리가 여대에서 있어요. 여 다리도 다리가 붙어있지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숨어서 쑤셔버려야 한달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도 후들은 못 오고 여기에서는 아프고 그때는 사람이 진짜. 경기도 안양에서 만난 택시기사 국태원 씨.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나이가 50도 넘었지 않습니까? 멍하니 많이 앉아있다고 봄이 타당할 거. 당시 조선대 1학년이었던 국태원 씨는 시내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건 아니다 싶어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나가다가 그냥 등치 산만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누구냐고 물어보더니 두드러 패기 시작하면서 제패가 한 것이지. 그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하도 많이 앉아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갔다가 조금 있다가 231 상무대 영창으로 바로 끌려간 거고. 이후 국태원 씨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했던 고문과 구타가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 광주의 광자도 입에 담지 않고 33년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약국에 가서 이제 통증 치료, 안정제랑해서 뭐 사리돈이나 그런 거나 사다 먹고 막 2알, 3알씩 이렇게 사다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약이 내 몸에서 내 내성을 일으켜서 이제 안 듣더라고. 이제 술을 마시면 정신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또 많이 남아가지고 포악성이 좀 강해져요. 애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가 왜 저러고 사는지, 술만 먹으면 외경판을 치는 건지 잘 몰라요. 2시간 정도 자면 다시 일어나고 또 있다가 또 잠깐 또 쪽잠 한두 시간 자고 그러고 또 나가고 또 아프면 와서 그냥 누워서 자고 그거예요. 오직 힘들었으면 자살 기도를 몇 번 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살기 위해서요 비겁하게 이불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최덕 할머니입니다. 엄마 안 보고 됐네. 최덕 할머니의 아들은 5.18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올 게로 그냥 공수부대들이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 게이트만으로 들어와갖고 그때 가는 거 있었는데 그리고 싸부러 그게 쏜지도 몰랐어. 그래서 본 게 이마이가 피가 나더라고. 그게 손을 열어봤어. 그게 역다가 그러고 싸부러 그 어린 것을. 아들은 그 뒤 어머니의 극진한 노력으로 대학도 다니고 결혼도 했지만 끝내 정상적인 일상을 꾸려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내가 만약에 잠을 자면 그런 고문이 또 나한테 막 환청으로 막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가위눌림도 많이 하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다 붕지박산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다가도 푹 뜨기는 남자 확 그러고 일어나고 그럼 아가 왜 그냥 그 총소리가 그러고 안 끊긴대. 못 잊은 것 같아. 박병준 씨의 아내 역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는 남편을 지켜보다가 아내도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완전 저 약으로 살려면 나보다 더 심해요.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 문건양 씨의 아들 재학은 5월 27일 도청에서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이 죽었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가야 하고 지혜미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도 올 때도 이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해볼 줄은 모르고 그렇겠다 그러고 왔어. 죽고 없을 때 냄새라도 맡은다고 농에다 베개를 넣어놨는데 어느 때는 본께 갔다가 버려불고 없어요. 생각나면 모습 게그 순간이라도 잊어버리려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참 아쉽네요. 냄새가 어땠습니까? 고스러움하지. 좋은 향수 냄새 같아. 금쪽 같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문건양, 김길자 씨 부부. 그런데 이들에겐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한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민들은 다 우리한테 추가로 그렇게 보상이 나온지 알아요. 뭔 유족들은 그렇게 자꾸 나오냐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뭔 돈이 그렇게 나오느냐고 그러고 물어본다요. 밤낮 우리들은 뭔 놈 5.18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받느냐 그것이요. 우리 유족 사람들도 얼마나 연금 받아. 예, 말은 10원짜리 하나 우리 연금이란 것은 없어.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으면 됐지라는 생각들에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은 뒷전이 돼버린 겁니다. 올해 63 윤다현 씨. 죽은 자에게 정말 부끄럽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을 예의 차원에서 4, 5월달 되면 본전 낙찰을 내고 제가 태봉마을.
여기에 계신 젊은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이 돌아가셔 버려갖고요. 전부 폐허가 되었어요. 유족이시죠. 마흔 너희에 갔다 마흔 너희. 살아남은 윤다현 씨는 이분의 아들이 됐습니다. 최장반은 팔도 못하게 또 두드러 맞았어져. 딱 죽을라다 달았어져. 그러니까 내 아들만 이러지 않아 죽겠어라.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못 이겨서 죽었는데 그또 어떻게 명이 진가 저렇게 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윤다현 씨는 성묘차 광주에 내려왔다가 5.18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곤 시민군이 됐습니다. 5.18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 윤다현 씨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이 마을 젊은 사람들은 모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분실된 총기를 찾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때 당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한 젊은 남자들은 사망하거나 여기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 잡혀갖고 막 뚜즘 전개냥. 젊은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 하든 안 했든 자우지간 다 붙잡혀. 하든 안 하든 인양만이 제일로 많이 맞고 제일로 고생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주동자로 서울서 제가 이제 체포돼서 내려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내려와서는 이제 고문들을 좀 덜 당했어요. 내가 잡혀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부 이 동네 사람도 잡아 고문을 받다가 이제 제가 잡혀와서 고문을 나한테로 집중되어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문을 좀 덜 했죠. 마음에 남은 죄책감은 당시 받았던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돌아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크세요. 같이 동료들하고 거기서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배신자다.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마음의 짐은 평범한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짐을 갖고 있는 걸까요? 동지이면서 제 친구 재산과 마찬가지니까요. 80년 5월 27일 새벽 3시에 친구하고 헤어진 뒤로 친구 부모님도 뵙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한 세월이 벌써 33년이 지났죠. 자취하다가 광주 80년 민중항쟁을 만났는데 그때 도청에서 마지막 끌려가고 상무대에 가서 이제 조서를 받을 때 내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사람 못 나올 것 같아서 재수생이라고 가짜로 했는데 우리 그 하숙집 딸 박금희 씨도 나를 재수생으로 해가지고 조서가 맞으니까 감옥을 덜 살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감옥을 조금이라도 덜 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김인환 씨는 5.18 당시 마지막 날까지 도청에 있었던 도청 사수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시위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김인환 씨입니다. 당시 김인환 씨는 신군부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시내를 정비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저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관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시신을 태극기로만 감싸고 이랬던 자리입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투항하라는 계엄군의 방송을 듣고도 그는 친구와 함께 도청 문 앞에 섰습니다. 헬기로 내려오면서 자동소총으로 갈기니까 제가 여기 있었고요. 친구는 반대편 오른쪽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총에 안 맞을 수 있었던 건 여기서 헬기 타고 여기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자동소총 소리 나름 가건물에 가렸고 친구는 바로 보이는 것이 되고 그랬어요. 김인환 씨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스러움과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으로 33년을 살았습니다. 살고 죽는 일이 김인환 씨 때문은 아니었는데도 5.18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리 큰 짐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내 보면은 더 속상하실까봐. 저도 우리 어머니는 제수 가서 죽었을까? 그거 들어가. 나 그거에 그리 궁금해. 도청 뒤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쪽문 우리가 경비를 섰거든요. 둘이서 내 여기 서고 호빈 여기 서고 뒷골목 쪽문 경비를 섰었는데 위에서 공중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자동소총 넣고 갈겨버리니까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모두 4천여 명. 그중 40%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중간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시급히 치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그 트라우마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으로 전이돼서 광주 시민의 절반 정도가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5.18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률입니다. 5.18 관련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50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